차창에 비친 모습에 문득 생각에 잠긴다. 언제일까 언제인지도 잊었던가 생각만으로 가슴이 뛰던 그날은 날 다시 찾아서 더 널같이 어둠뿐이던 시간 길어진데도 그 끝에는 언제나 환한 빛이 널 기다리니까 먼지를 털어내고 일어나라. 그 순간 다시 모든 운명은 뒤바뀌어 밤하늘 모든 별이 앞길을 환하게 비춘다. 위대한 나의 꿈을 따르리라. 함께이기에 더 강해지는 나를 봐. 일으켜준 사람들 이끌고 한 번 더 힘차게 나가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날 감싸와도 한숨보다 더 깊은 고독이 긴 새벽을 가득 메워도 비바람이 세게 몰아친 시간 길어진데도 그 끝에는 언제나 환한 빛이 널 기다리니까 먼지를 털어내고 일어나라. 그 순간 다시 모든 운명은 뒤바뀌어 밤하늘 모든 별이 앞길을 환하게 비춘다. 위대한 나의 꿈을 따르리라. 함께이기에 더 강해지는 나를 봐. 일으켜준 사람들 이끌고 한 번 더 힘차게 나가자. 반드시 이루리라. 오래 간직했던 간절했던 꿈을 이젠 먼지를 털어내고 일어나라. 그 순간 다시 모든 운명은 뒤바뀌어 밤하늘 모든 별이 앞길을 환하게 비춘다. 위대한 나의 꿈을 따르리라. 그대 있기에 더 강해지는 나를 봐. 일으켜준 그대의 손잡고 한 번 더 힘차게 나가자. 악물고 다시 일어나. 오늘도 다시 달린다.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일제시대 강제 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 중공업의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 꼬박 3년이 흘렀습니다.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한 사람당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었는데요. 미쓰비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죠. 네네. 대전지방법원이 어제 처음으로 이 피해자들의 위자료 지급을 위해서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네.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일본이 극히 유감이다 아, 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또 막 화가 올라오죠. 그러니까요. 위에서 누가 유감이지? 막 이러면서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텐데 네. 좀 이제라도 성의 있는 자세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유감스럽지 않게. 네. 대답이라도 좀 다르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이 뭐 유감이다라는 극히 유감이란 예. 말은 네, 좀 굉장히 빈정상하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신청곡은요 빌로바 TV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송유빈 가수의 다시라는 노래 다시, 틀어드렸고요. 뭔가 가을가을한데 어울리네요. 네. 다시. 오늘 네. 우리 송 기자님도 옷이 아주 오늘 좀 가을가을하죠. 브라운하고 브라운. 예.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때 빌로바 TV님이었나요? 그때 예. 트렌치 코트 입어달라고 아. 누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 기억은 나는데 어떤 분인지는 명확하진 않는데 맞다면 맞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아, 벨라님이 갑자기 비가 많이 온대요. 아우 음. 예. 다들 저와 같이 누가 유감이지 하고 분노를 같이 해주셨어요. 오 코코둥절님 오랜만에 뵀는데요. 오셨어요? 추방시켜. 오시자마자 본인 그럼요. 성격을 표현해주고 계시고. 네. 홍승표님이 전범기업 미쓰비시 철퇴 맞아야 됩니다. 네. 쫓아냅시다 정유현님. 예, 분노들이 많아요 지금. MBC 뉴스에서 환영합니다. 도배 안 하실 거죠? 아, 하셨습니다. 예. 네. 아마 그때 빌로바 TV님이 트렌치 코트 입어달라고 얘기하셨대요. 아 어떻게 이제 아이디까지 다 기억을 하시거든요. 우리 성정 기자는 대단하십니다. 나무 색깔이라고. 네. 지금 코코둥절님 은가 색깔이라고 지금.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빌로바 TV님이 화는 자기가 내시겠다고. 우리 네. 성지영 기자는 조금 자중하시라고. 좀 누를까요? 네. 화를 계속 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그래야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라도 화 내야죠. 보고 있습니까, 미쓰비시? 네. 네, 워워워. 네, 알겠습니다. 한이님이 부두목님 보고 싶어요 하셨어요. 또 어떻게 나오는지 다 아시고. 그러니까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게스트 부두목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따끈따끈한 정치 현안 전해드리는 정치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윤효정 기자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예. 지난주 한 주 쉬었다고 느낌이 확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제가 많이 그리웠었나 보다. 그나저나 정치 수다는 이제 윤효정 기자가 전담하셔서 맡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소식을 못 들으셨나요? 못 들었어요, 전 정확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군요. 이게 뭐 앞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만하라고 얘기할 때까지는 이제 화요일은 큰 실수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이님이 매주 2번 만나는 부두목님 금요 앵커 하셨습니다. 네. 오. 이사나님의 부두목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하셨어요. 네, 뭐 잘 보냈어요. 이게 근무도 사실 저희 기자들은 휴일도 돌아가면서 근무를 그쵸.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무도 하고 추석 당일은 뭐 차례도 지내고 또 뭐 간만에 가족들과도 많은 일을 하셨네요. 근데 뭐 이게 친척들이 다 모일 수 없으니까 정말 뭐 그냥 가족끼리 그냥 조용하고 소소하고. 네, 간만에 좀 쉬기도 하고 예. 그랬습니다. 그럼요. 말이 이렇게 계속 작아지시죠? 말씀하시는데 많이 힘드셨나요? 아니, 계속 혹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아련하게, 아련하게, 되게 푹 좋았다, 쉬었는데. 좋았다 이 생각이 그런 드네요. 의미였군요. 오해할 뻔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네버마이님도 빵꾸까지 하셨어요. 박수빈님이 정치 인싸 고정이냐고. 정치 인싸 아니고요. 정치 인싸, 정치 수다입니다. 정치 수다. 네. 정치 그래서 저희 인싸들이. MBC 정치 기사가 이제 인싸가 될 때까지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네. 부제로. 강미승님도 물어보셨는데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도 뭐 결국 대선 얘기를 당분간은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지나도 뭐가 막 쌓여 있어요. 엄청 네. 쌓여 있잖아요. 지금 이제 2주를 쉬었더니 정말 뭐 이제 일이 많은데 그래도 가장 큰 얘기를 하자면 지난주에 있었던 민주당 순회 경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광주, 전남 경선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엔 전북 지역 경선이 있었는데 광주 전남에서 처음으로 이낙연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 후보가 1위를 차지했었는데 이재명 후보랑 122표 차예요. 정말 뭐 근소한 차였지만 어쨌든 처음 1위를 했다는 것에 좀 크게 의미를 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전북에서는 역시 다시 또 이재명 후보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1위를 가져갔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김두관 후보가 사퇴 선언을 하면서 네. 대한민국에 산적한 과제가 많다. 이 과제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사퇴를 했죠. 네.
뭐 김두관 후보 지지율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지지 그렇죠. 의사를 밝힌 거 자체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본선 직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해도 됩니까? 뭐 지금 뭐 사실 과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든 이제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45% 미만으로 떨어뜨려서 결선 투표에 결선 투표를 가는 걸로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기 때문에 뭐 조금은 더 유리해졌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오는 주말 이제 연휴가 되는데 이때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이때 네. 이제 10월 3일이 2차 슈퍼위크. 네. 여기에 지금 일단 토요일 제주, 일요일 부산, 울산, 경남 거쳐서 3일 월요일 날 이제 슈퍼위크인데 여기 선거인단 규모가 49만 6천 표가 넘어요. 근데 지금까지 누적 득표수가 이재명 후보가 34만 2천 표,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22만 2천 표 좀 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선거인단이 큰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낙연 후보가 여기에서 뭐 뒤집겠다 이런 전략이 아니라 어쨌든 과반이 안 되도록 해서 결선으로 가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10월 3일 슈퍼위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과반 이상을 가져간다면 정말 그때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번 주가 사실은 관전 포인트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이번 부분에 주말을 있어서. 이번 10월 3일이 아마 좀 크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사실 매직 넘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때 중요한 이 분모 분자 얘기 맞아요. 나왔을 때 나왔던 게 정세균 후보의 네. 표가 어디로 갈 거냐. 그렇죠. 이제는 김두관 후보 표까지 어떻게 되는 거냐. 그쵸.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일단은 요 무효표 처리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전체 표수가 적어지면 과반을 넘나 안 넘나를 두고 지금 워낙 첨예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과반에 대한 표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전체 표가 줄어들면. 그렇죠. 지금은 이제 무효표로 결정이 났으면 그렇죠.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이제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이낙연 이제 후보 캠프 쪽에서는 안 된다. 이거는 선거인단 투표권을 무시한 거다라고 하면 반발을 사표 했고. 처리되면 안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무효표를 지금까지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모수는 그대로 둬야 된다는 주장인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낙연 캠프의 박광원 총괄본부장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 조치까지도 검토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걸 무효를 하든 무효를 안 하든 어쨌든 가방이 그냥, 넘어버릴 수도 다 있으니까. 넘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오는 주말과 그 연휴를 관전 포인트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직 경선 일정 남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요즘 이제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뉴스는 이제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이잖아요. 여야가 서로 니네가 몸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예. 보통 이것도 이렇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런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여러 명이 얽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여야에서 서로 뭐 이렇게 한 건 저도 사실 기억을 떠올려고 그러니까 잘 기억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악재가 뜨면 누구한테 확연히 이제 악재가 되기 마련인데 지금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뭐 서로 다 시끄러워요. 근데 대장동 대장동 얘기는 많이 했지만 이게 보면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대장지구 부지에 1조 1,5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5,903가구 아파트를 분양하는 어떤 개발 사업이었죠. 이 개발 사업의 시행은 성남의 뜰이라는 회사가 맡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투자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지금 이제 화천대유라고 많이 언급되는 이제 거기에서 맡았는데 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회사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6년간 다녔던 거예요. 네. 근데 당시 이제 월급이 대충 뭐 한 38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6년을 일했으면 우리가 뭐 보통 직장인분들 많이 아시지만 1년 일하면 고 한 달치 월급. 그렇죠. 2년, 퇴직금이라는 그쵸. 게 원래 예. 월급에 따라서 늘어나고 월급에 따라서 이제 책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월급을 그 정도 받았으면 대충 2천 뭐 한 500만 원이 채 안 되는 퇴직금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네. 퇴직금으로 50억 원이 나갔고 실수령 이제 세금을 떼야 되니까 실수령을 한 28억 정도 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요거를 받았다라는 거는 이제 팩트가 된 거죠. 네. 그게 처음에는 곽상도 의원이 우리 아들은 뭐 돈도 많이 못 받고 여기 다녔어라고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 했는데 퇴직금 규모가 어마어마한 그렇죠. 액수가 억소리 나니까 어제 예. 저희 돌직구 맞았거든요. 여기 앉아 있는 3명을 다 합쳐봤자 금액이 그렇죠.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하니까 택도 택도 안 되니까 이렇게 상처받았거든요. 네. 저도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재미있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뭐 이런 작곡가 김영석 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대리로 이제 일을 했다고 하죠. 앞으로 대리직급 사라질 듯. 회사들이 퇴직금 감당 못함. 이거 이제 SNS에 올렸어요. 대리가 그 정도 퇴직금을 줘야 된다고 하면. 안 그 어제 댓글에도 기자도 대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기자는 기자 대리 직업이 없죠. 없습니다. 네. 네. 기자는 뭐 다 선배고 다 기자죠, 뭐. 그렇죠. 네. 기자는 뭐 특별한 직급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민망하죠. 그렇죠. 네. 네. 그게 없는데 근데 이게 뭐 사실은 상식선을 넘어가는 이렇게 뭐 댓글에도 올라오고 일반적인 상식을 네. 넘어가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 액수에 또 공분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 50억을 줬다면 이거 뇌물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또 국민의힘에서는 특검하자. 뭐 이게 50억 정도는 전체 개발 수익에 비하면 머리카락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몸통은 이재명 후보다 아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로가 지금 다 니네가 몸통이다. 니네가 뇌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징어는 몸통이 맛있는데. 그렇죠. 이런 거는 근데 또 오다리 대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도 몸통이 저 예전에 제 그 동기 중에 오징어 몸통 먹었다가 네. 선배한테 엄청 혼난 사람이 있어요. 아. 버릇없이 수습이 오징어 몸통 건드렸다고. 죄송합니다. 아니, 뒷얘기가 더 저는 없나요? 요즘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가 굉장히 그쵸. 인기인데 네.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네요. 네. 네. 관련 없으나 인기 네. 있는 드라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복잡한 이야기들 이제 서로가 이제 서로를 비난을 하고 있고 이제 강한 주장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이제 영상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한번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에게 화천대유가 건넨 뇌물로 보는 게 상식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화천대유 감사 보고서에 이 돈이 누락된 건 회계 부정이고 화천대유 내부자들이 곽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것 역시 뇌물죄가 될 수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이런 의혹을 언제 알았고 왜 사전 조치가 없었냐며 압박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언제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았는지 알게 됐습니까? 몰랐다면 허수아비 당 대표이고 알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검찰 수사와 계좌 추적이 임박해 있는데 이걸 피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들과 일부 대선 주자 이준석 대표까지 나서 국회 제명 가능성까지 거론한 뒤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압박하며 역풍 차단을 시도했습니다. 의원직을 사퇴하신다든지 이런 판단을 안 하신다 그러면은 국회 윤리위원회나 이런 절차 아니면 또 제명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도 곽 의원 아들 퇴직금 문제는 참담하다면서도 이 문제를 포함해 모두 특검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자고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 가운데 곽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은 머리카락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인 만큼 특검을 수용하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 의원직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곽상도 의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원직 사퇴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화천대유의 대표가 있고 대주주가 따로 있었는데 그 대주주 김만배 씨가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용산경찰서에 이제 출두를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12시간 가까이 이제 조사를 받고 나왔죠. 근데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0억 원 주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업무 중에 상당히 이제 중한 재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거에 때문에 준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들어온 거 없다라고 또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근데 산재 신청 이력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나니까 김만배 씨가 또 산재 신청은 안 했는데 중대한 재해가 있었다. 그래서 줬다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노무에 보니까 뭐 산재를 입었을 때 어느 정도의 병이 있고 그럼 치료 기간이 있고 이것도 다 보상의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요. 물론 사장님께서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많이 줬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기준이 있는데 이게 50억이라는 거는 사실은 누가 봐도 좀 상식성 상에서는 석연치 않은 네,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네. 돈이고 또 특히 더 문제는 이 돈이 회계검사 보고서에 명확하게 적시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 정당하게 나간 건 그게 5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렇죠. 이게 네. 당연히 감사 보고서에 나와야 되는 건데 회계 처리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뇌물 아니냐 이걸 많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심은 의심이고 또 법적으로 처벌을 하려면 또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또 뇌물이라는 건 대가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 또 곽상도 의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문제가 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90년생 성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곽 의원한테 직접적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수사의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까 뭐 앞서 영상에도 나왔지만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50억 회계 누락이라면 부정이고 어떤 명확한 계약 없이 지급을 했다면 이건 배임이다라고 얘기를 네. 했거든요. 네. 어쨌거나 이게 만약에 석연치 않다면 부정인지 뭐 배임인지 명확히 밝혀야 될 거고요. 만약에 네. 뭐 정당하게 지급을 한 거라면 또 그거에 대한 정당한 논리도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거 50억도 상당히 나간 거지만 어제 곽상도 의원에게 또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이제 후원금 고액의 후원금을 낸 걸로 네. 또 드러나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아마 수사 과정에서 다 같이 들여다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쉬운 사안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이 얽혀 있는데 그렇죠. 이게 뭐 수사가 이렇게 분산이 돼서 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경찰이 경기 남부경찰서로 이걸 일원화하기로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난 4월에 이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에서 화천대유의 자금이 좀 수상한 흐름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그 경찰에 공문을 보내서 이걸 용산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를 착수하고 있었다는 거죠. 전체 고발이 들어오면 당연히 내사도 하고 이걸 어느 팀에서 할지 이제 보고 있었던 건데 네. 그래서 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용산경찰서로 갔었던 건데 네. 이거 외에도 이제 시민단체들이 요 개발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같이 묶어줄 필요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산이 되다 보면 취합이 잘 안 되니까 요 화천대유 회사의 주소지 등을 감안해서 경기 남부경찰서로 가고 대신에 지금까지 이제 조사를 했던 곳 용산서에 있던 경찰 7명을 이쪽으로 이제 파견하는 형식으로 수사 연속성은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네. 저 사실 이 보면은 나오는 이름들이 너무 화려하더라고요. 화천대유 고문만 따져도 사실은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실 말이 계속 나와서 여러 인사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이게 가닥가닥 나눠져 있는데 고문들만 봐도 권순일 전 대법관, 그렇죠.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뭐 김수환 전 검찰총장, 그리고 최순실 씨 지금은 개명하셔서 최소원 씨 그쵸. 변호를 네. 맡았던 최소원. 이경재 변호사. 맞아요. 이 법조계 인사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모아놨지 할 정도로 굉장히 호화판이고 권순일 대법관 이 엮인 인물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퇴임하고 나서 변호사를 등록도 안 해놓고 그럼 변호사법 위반 아니냐. 그래서 근데 월 1,500만 원 정도 지금 그래서 지금 고문을 받아가신 보수가 걸로? 1억 5천인데 그걸 다 물론 기부는 하셨다고 하지만 대단하다. 그렇죠. 이게 별세계라는 좀 느낌이 들고 그리고 퇴직금 50억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이거 무슨 세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듣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정치 공방이 되면서 지금은 국민의힘은 다시 또 돌아와서 이재명 그 후보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어쨌건 간에 그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성남시였고 요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이제 진행됐던 거고 이제 본인 같은 게 굉장히 내가 잘한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또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맨 처음 이제 불거졌던 것도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재로 터져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뭐 얘기한 것처럼 지금 뭐 사실 그 인물의 면면도 그렇지만 회사 이름들도 뭐 화천대유 뭐 그렇죠. 그리고 뭐 천화동인. 천화동인 뭐 네. 이렇게 뭐 그냥 어려운 말들이 막 나오고 주역에 있는데 나오는 말이라고 네. 해서요.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에서 오늘 뭐 논평을 하나 냈어요. 아까 그 화천대유가 투자를 맡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투자자들을 이렇게 끌어모아야 될 텐데 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천화동인이라고 해서 이제 1호부터 7호까지 각자 투자를 한 거죠. 몇 네. 천만 원씩 이렇게 투자를 한 건데 여기에 1호 이한성 대표가 아까 그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의 대주주이긴 했지만 이 대표는 이한성 씨로 되어 있었고요. 이 이한성 씨가 역시 천화동인 1호였는데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경기도 평화부지사 출신이던 지금 현재는 킨텍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화영 대표이사가 17대 국회의원으로 일을 했었어요. 네. 근데 당시에 이 아까 지금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가 1년 정도 이 이화영 대표의
보좌관, 이화영 대표의 네, 보좌관으로 일을 했었던 거죠. 보좌관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있고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었는데 당시에 1년 정도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 지금 화천대유 대표로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라인이 지금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오늘 세게 또 논평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이 이재명 지사의 대선 프로젝트 차원에서 진행된 게 아닌지 하는 의심은 이화영의 등장으로 한층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진짜 마지막 설계를 한 게 이재명 지사 아니냐, 이거 설계한 목적이 뭐냐라고 이제 강하게 질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와 대장동 게이트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국민이 궁금해한다. 대장동 비리 게이트는 이재명이 사인한 오른손에서부터, 왜냐하면 이제 그 프로젝트 자체를 시장으로 있을 당시에 했기 때문에 네. 이재명이 사인한 오른손에서부터 시작됐다. 대장동 게이트의 수익이 누군가의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죠. 지금 뭐 적시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이익금이 상당히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이거의 어떤 부분이 이재명 후보의 정치 자금을 흘러 들어간 게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네. 근데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의혹이고 뭐 그래서 지금 특검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검하자고 하니까 특검하자고? 니네 지금 경찰 수사에서 목을 죄어오고 있으니까 특검하자고 하면서 지금 늦추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서로 공방이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화영 대표의 얘기를 또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지금 이재명 후보와 지금 대표로 꼽히고 있는 이한성 대표의 사이에 이제 이화영 지금 현재 킨텍스 측근의 보좌관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그 측근의 얘기를 들어봐야죠. 이제 들어보면 어떻게 네. 얘기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뭐 알고 있냐라고 하니까 알고 있다. 내가 17대 국회의원 할 때 1년 정도 같이 일을 한 게 맞다. 그러나 그 이후에 회사를 나간 이후에 10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냈다. 사실 뭐 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네. 물론 이것도 이제 주장이죠. 모든 건 다 뭐 사실 모든 게이트에서 단박에 연락하고 지냈다고 얘기한 적은 제가 기자 생활 뭐 20년 가까이 하면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일단 물론 이제 이건 드러나야겠지만 일단은 오늘의 얘기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10년 동안 연락조차 한 적이 없었다. 자기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봤다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뭐 이 씨라서 엮이냐,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엮이냐,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거지. 이거를 측근의 보좌관이라고 십몇 년 전에 알던 사람이라고 해서 이걸 같은 걸로 엮을 수 있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이재명 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뭐 계획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것은 부동산 시세가 워낙 사실 많이 뛰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운이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무슨 소리냐, 분양할 때 당시의 가격으로 하는 건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매일매일 서로가 지금 공방을 치고받고 있는 중인데 수사가 빨리 진행되어서 정말 명백하게 드러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수사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뭐 사실은 지금 워낙 거물들이 많이 엮여 있어갖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출석 일자 조율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어쨌거나 빨리 좀 속 시원하게 이거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서민들에게 너무 큰 충격을 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연끌을 해서 예전엔 연끌을 해서 집을 산다라고 했는데 요즘엔 연끌을 해서 전세를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시절에 그렇죠. 대리로 6년 정도 일하니까 뭐 50억을 퇴직금으로 받고 뭐 몇천만 원을 투자해서 뭐 수백억에서 수천억씩의 이제 수익금을 가져갔다고 얘기하니까 사실 서민들이 되게 좀 정말 이게 뭔가, 이게 뭐 다른 분노와는 또 다른 어떤 충격을 준 것 같아서 좀 모쪼록 뭐 만약에 정당하다면 사실 뭐 예를 들면은 이윤이 많이 남았다거나 수익이 많이 난 것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잖아요. 네. 그게 뭐 합당하기만 하다면 그래서 명확하게 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50억 이야기는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많이 들리는데 들을 때마다 저는 깜짝 놀라서 50억이 퇴직금이라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진짜 괴리감이 있는 이야기긴 해요. 네. 그렇죠. 사실 너무 큰 돈이라서 저는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어제 저희가 여론조사 관련돼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야기했는데 이런 사건들이 이제 뭐 후보들한테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사실 그 여론조사 결과는 크게 바뀐 게 없었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런 평도 있더라고요. 네, 여론조사 맞아요.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네, 해보겠습니다. 최근 조사가 또 나왔잖아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층을 격지시켰다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전북에서 이낙연 후보가 졌잖아요. 그 이유가 뭐 이 대장동에 대해서 너무나 비판해서 오히려 표를 잃은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의외로 이게 지금 크게 영향을 안 미친 걸로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그 TBC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라는 곳에서 조사한 건 이게 뭐 조사를 사실 뭐 이 자리에서도 뭐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가 좀 있긴 한데요. 이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라는 곳에서는 차기 대선 후보로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은 거예요. 적합하다는 것과 내가 지지한다는 것과 또 다른 문제일 수는 있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따로 가리지 않고 이제 전체 후보를 뒀을 때 이재명 후보가 30%, 윤석열 후보가 27.1%, 홍준표 후보가 16.6%, 이낙연 후보 12.5%로 이재명 후보가 1위로 드러났어요. 근데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기 때문에 오차 범위 안에 있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지금 1위였는데 같은 곳에서 일주일 전에 했을 땐 윤석열 후보가 또 1위였거든요. 한 달 만에 다시 1위로 복귀했던 조사였죠. 그래서 지금 TBS 의뢰 이 조사는 지금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매번 하는 정기 조사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민심의 흐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저도 제일 먼저 뽑아온 건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6.4%포인트 올랐어요, 지지율이.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1.7%포인트 하락했고 그래서 이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도 있고 어제 이제 자세히 뭐 이제 프리데스크에서도 얘기했지만 MBC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잖아요. 반대로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의 의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누가 더 적합하나요라고 물어보지 않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워낙 뭐 이재명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나오는 걸 가정하고 양자 대결. 그렇지 양자 대결 가상 양자 대결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가상 양자 대결을 했더니 윤석열 후보는 11.4%, 홍준표 후보는 11.3%, 이재명 후보보다 앞서는 걸로.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나오든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어떤 후보가 나오든 이재명 후보랑 붙으면 1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서 이기는 걸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네. 지금 뭐 여론조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단 뭐 이거는 당장에 그래서 뭐 여론조사의 결과보다는 추이를 보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추이를 봤을 때는 지금 나오는 이 대장동 특혜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크게 영향을 주는 여론조사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뭐 네. 이것도 앞으로 계속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언급한 여론조사는 중앙 여론조사심의위원회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매주 화요일 정치 수다 윤여정 기자 함께 한다는 건 저 오늘 처음 알았지만 좀 궁금해하고 있었군요. 계속 나오시긴 해요. 언제까지 근데 나오시는 거지? 제가 했는데. 방송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김민우 아나운서가 이 방송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말도 많고 좀 그렇지만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아우, 저 샤이가이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선배들에게 좀 조심스러워하고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아마 못 못 물어봤어요. 같아요. 네. 물어봐 주세요. 혹시나 대타신가 해가지고 못 물어보다가 네. 고정이시군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윤여정 네,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하루 살아갈 힘을 얻고 계시는 노재필 기자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오늘 이제 제목을 너무 제가 또 잘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러게요. 정치 얘기를 하면 요즘에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도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차단하지 못하겠어요. 아. 그래서 코코동졸님이 아까 오셔가지고 제가 반갑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차단을 할 줄 알았지 풀 줄 몰랐잖아요. 그렇죠. 진짜 제가 유튜브 관리자에게 들어가서 막 찾아보니까 어느 이 방에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 모여 방에 계시죠.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걸 저희가 예, 발견했어요. 그 방에 그 덴버 공항님도 계시고 김영애님도 안경 계시더라고요.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안경 분도 좋아하시는 계시고 그래서 분도. 네.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다 풀어드렸죠. 네, 그러니까. 네. 사실 또 예전부터 함께한 정이 있기 때문에 코코둥절님이 쟤는 왜 안 자르냐고 도배하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정치 이슈는 사실은 이게 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오늘은 또
자유롭게 와서 그냥 이렇게 또 주장하시라고. 지금 제가 다들 보내드렸죠. 두목 스타일에 지금 머리가 좀 많이 눌렸네요. 이렇게 눌렸지? 빗으로 아주 정갈하게 빗을 쓰는 네네네. 거예요. 예. 자, 오늘 6시 기준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2,038명. 내일도 뭐 2,000명대 후반이나 3,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네요. 어제보다 427명이 많은 수치고요. 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현 단계가 유지가 되더라도 단계적인 일상 회복은 하겠다라는 얘기를 네. 했어요. 이게 이제 10월 내가 원샷 주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아니, 사방에 저희 안티야. 예. 오늘 이 머리 이렇게 눌린 상태에서 지금 원샷 주면 어떡해요? 아니, 아, 그걸 또 미리 어떤 분이 전달하셨어요? 네. 대형견이 핥은 머리라고 저도 하셨어요. 봤어요. 혹시 아구가 하여튼 건지. 아구는 대형견도 그러니까요. 아닌데 심지어. 네. 아무튼 오늘은 원샷을 주시지 않는 걸로. 네. 자,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3,000명 정도 나오는데 왜 정부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네.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겠다라는 건데 현재 의료 시스템이 3,000명 정도 수준까지는 버틸 수 있대요. 네.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도 늘고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더군다나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계시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더 이상의 어떤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하기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신 패스.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다중 이용 시설을 갈 수 있게 일종의 출입증 같은 거 주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하고 있는 거라고 해요. 네, 맞아요. 예.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좀 갈등도 좀 심하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접종률을 2차까지 끌어올리려면 좀 더 인센티브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그렇죠. 지적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출입이 좀 자유로우면 네, 그래도 네.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더 생길 테니까. 네. 맞습니다. 한성님께서 동백기름이라고 하셨는데 머리에 동백기름 바르진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나오니까 또 굉장히 도배가 없어지네요. 아, 굉장히 어. 채팅창이 청결해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다 정리하셨는데요. 자, 그리고 그 1분 정도 달리는데 1,000원 내는 고속도로, 그러니까 풍리 고속도로가 전국에 한 400곳 가까이가 된다고 그래요. 오. 이게 경기도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데 네네. 매일매일 사실 출퇴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내는 거라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 할인을 좀 해주면 좋은데 단거리 구간 통행료 할인해주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긴 한데 이게 새벽 5시부터 아침 7시 그다음에 굉장히 저녁에는 뭐 밤 8시부터 10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어떤 출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문제를 저희가 오늘 지적을 할 거고 네. 자, 알고 보니 아까 뭐 50억 얘기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제목에서 뭐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공수가 뒤바뀌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주말에 볼 때는 그 50억 퇴직금이 나오면서 사실은 여야 공수가 뒤바뀌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걸 언제 알았냐라고 또 그렇죠. 물어봤죠. 알면은 얘기를 했어야죠. 그렇죠. 그 전에 네. 연휴 전에 알았는데. 알고 나서도 우리 아들은 250만 원, 300만 원밖에 못 받는 뭐 말단 사원이었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사실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뭐 누가 몸통이냐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는 구체적으로 돈을 받은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성은 더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국민의힘의 전 국민의힘의 박상도 의원의 아들이. 근데 저희가 이제 알고 보니서 뭘 따져봤냐면 과연 50억 원 산재금이라는 게 말이 되네? 산업 산재 위로금이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근데 이거 알아보니까 그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금 기준이 있대요. 하루 최대 22만 9천 원. 22만 9천 원이요. 네, 9천 원이고 만약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2억 9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대요. 사망을 하면.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이 소송으로 가지 않는 조건으로 이제 사측하고 합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생각해 보면 사측은 돈을 적게 주려고 하고 피해자나 유족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보통 합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거를 이제 기준치를 정해놨는데 본인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1억 원이에요. 그럼 사실은 산재 위로금에 50억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숫자인 거죠. 역시나 기준을 네. 따져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뭐 채팅창에 이거는 뭐 다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는데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합리적 의심으로 보는 그렇죠. 거죠. 네, 정황상. 그다음에 김만배 씨가 이거를 만약에 산재 중대 재해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면 이것도 사실 불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굉장히 좀 어처구니가 없고 저들이 황당한 사건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배달 기사 카드, 그러니까 우리 대면 결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쵸. 그 음식 배달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때 카드를 복제해가지고 이제 팔아나오기 기사 저희가 단독 보도한 적이 있는데 황당한 뉴스였죠. 피해자가 더 늘어나가지고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걸 하나 복제를 하면 배달 기사들이 카드 한 장에 50만 원 주고 팔았대요. 아하. 좀 어이가 없죠. 21세기에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예전에 카드 복제 네네. 범죄 한창 많을 때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냥 마그네틱 카드 시절에.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카드 복제가 좀 쉬웠으니까. 네. 근데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약간 한 20년 전 사건 사고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이 기자 입사하기 초창기에 막 이런 거 있었던 저희 것 보면 같은데. 이제 무슨 어디 외딴 주유소 가면 뭐 카드 복제한다 뭐 이런 기사 쓰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복제 나는데.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외국에서는 당한 적 아, 있어요. 외국에서. 진짜? 그래서 은행에서 연락 와요. 아니 아. 그러면 정지시키거든요 카드를. 아. 너 여기 있는데 왜 저 멀리 아. 저 멀리서 결제하는 게 있네? 너 방금 전에 결제했는데 저기서도 결제했네? 너 복제당했어? 이러면서 아. 정지해버려요 계좌를 묶어버리더라고요. 결국 뭐 손해 보신 건 없네요. 그쵸? 근데 은근히 허술하셔 보면. 그쵸 허당이죠. 다 당해보셨어요. 별명은 성키 PD한테 굉장히 허술해. 그쵸, 네. 숭숭 뚫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김치 냉장고에서 1억 1,000만 원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쵸. 이게 이제 그 바닥에 굉장히 이제 굉장히 이렇게 밀봉을 해놔가지고 몰랐던 건데 이 주인을 찾았어요. 당연해요. 근데 주인이 돌아가신 분이야. 그러니까 60대 여성분인데 이분이 작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지난해 9월에 돌아가신 분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돈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놨는데 네네네. 미처 얘기를 못한 거죠. 그렇죠. 여기에 네. 김치 냉장고로 열어봐라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신 맞아요, 거구나. 맞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메모 같은 게 필체라든지 그리고 거기 약봉지가 있었는데 그 약도 평소에 돌아가신 분의 지병이 뭐 드시던 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이 찾았는데 이게 이제 유족한테 이제 그 돈이 갈 거예요. 근데 뭐 일정 비율의 돈을 이제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논의가 끝나면 유족한테 돈이 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찾아서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굉장히 알차게 오늘 끝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이 8,000분이 오셨는데 또 뭐 오늘도 뉴스 알차니까 뭐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본방까지 쭉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